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하는 과학 도킹 어바웃. 안녕하세요. 팟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 질병, 빈곤을 감소시켰고요. 문화와 예술을 발전하게 만들었죠. 참 고마운 학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배우기는 사실 참 어려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인문학에 비해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서 과학과 친해지는 방법을 소개하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회왕꾼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주는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요. 이 같은 과학적 사실을 통해 문제 많은 조직에 왜 바른 말을 하는 직원이 꼭 필요한지를 지적합니다. 작은 꽃들이 큰 꽃보다 먼저 피는 전력으로부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의 연대를,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 빛을 발하는 원자와 태양을 통해 낮아지는 것의 어려움을 논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과학 공부, 우리는 무리야라는 책으로 어렵기만 한 과학을 생활 밀착형 학문으로 만들어주신 분, 유쾌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관장님 볼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뭐냐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이세요. 네. 그런데 가까이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참 그 포근하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하게 될 이 책을 이제 관장님이 쓰셨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과학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리야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썼던 건 아니에요. 2017년에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그 뉴스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칼럼 제목이 우리를 맹탕으로 보지 마라 라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우리를 맹탕으로 보지 마라. 주로 이제 제 칼럼이 과학을 살짝 보여주면서 과학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근데 제 칼럼이 되게 인기 있었어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오고. 아니, 저도 관장님 칼럼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우리를 맹탕으로 보지 말라라는 이 칼럼을 이 출판사에서 보시고 이 칼럼 한 권으로, 칼럼 한 편으로 책을 한 권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칼럼 모음집이 아니라 그 칼럼의 하나를 가지고 칼럼 한 편 갖고 책을 한 편 갖고 책을 하나 썼는데, 물에 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요즘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내온 그 우주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세상에 어떤 그 미술 작품보다 아름답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잘 볼 수 있게 됐다.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니까 저 멀리 있는 외계인도 만약에 우리 본다면, 우리 거기 멀리 떠 있는 별을 보지만 혹시 그들은 이 태양뿐만 아니라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까지 보지 않을까. 행성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전부밖에 안 보일 테니까 뭔가 뭘 쏴서 반사되는 스펙트럼을 분석하겠죠.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로 보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표면이 71%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되어 있죠.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얀 구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블루 마블이라고 하는 지구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눈으로, 맨눈으로 본 사람은 24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컴퓨터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본 사람은 24명인데.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나가서 우주인들. 그렇죠. 근데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스펙트럼을 본다면 지구를 뭐로 볼까? 물로 보이겠죠. 파란 바다나 하얀 구름이나 다 물 분자로 보일 테니까. 막 그들은 아마 지구를 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물로 보자 할 때 물로 본다는 게 썩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너 날 물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 뭐 물 주사 넣는 거 아니야? 물 백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대부분도 물로 되어 있고 지구 표면도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옛날에 광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마 수자원공사였던 사장님이었나 본데, 이분이 라디오 광고에 나오잖아요. 지구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큰 오해죠. 지구가 70%가 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출렁거려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네요. 표면의 70%가 물로 살짝 표면의 70%. 발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출판사의 사장님께서 1인 출판사예요. 이분이서 이것을 아이들을 위한 과학책을 쓰기를 만드는데 김상욱 교수님이 뭐 빅뱅에 관한 책을 네. 만들어내고 그분도 칼럼 한 가지 갖고 만들어내고 또 제 칼럼을 가지고선 우리는 무리야를 만들어내고 또 건국대 이정필 교수님 또 물리학자신데 뭐 지구를 측정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숫자와 우주를 같이 설명하는 책을 냈죠.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인 과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과학책 그러면 뭔가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겉핥기만 하고 근본적인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 책들 이제 아이들 책이다 이렇게 흔히 안 좋은 표현으로서 불렀었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만만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도 다 이해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그 김성욱 교수님 책이나 제 책이나 이정필 교수님의 책은 나름대로 되게 성공한 책이고 새로운 모델을 주는 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단지 아이들이 볼 거야라고 해서 소모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의 출발점으로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그 최초의 어떤 것을 시도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학이 쉽지는 않다. 무조건 재밌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 있고 해볼 만한 책이다. 도전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생명은 물이다. 그리고 뭐 고대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의 어떤 이야기처럼 모든 생명은 물에서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들려주시는 듯한 그런 어떤 대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책을 보게 된다면 그거 굉장히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 하나의 선언적인 문장에 굉장히 오래 꽂혀 있었거든요. 생명은 물이다. 그렇구나. 모든 것들이 물이 없다라면 이루어질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 몸의 모든 구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새삼 깨닫게 이제 됐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나 우리나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탈레스가 뭐 우주는 물이라고 생각했듯이 어떤 사람은 불이다, 흙이다 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하나씩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은 흙이야라고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떤 불이야도 이해가 되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종합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을 던져줄 필요들은 있죠. 그렇군요. 자, 이 책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확장돼서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서점에 나가보면 소위 이제 매대라고 부르는데 전면에 이제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과학 관련 서적들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뭐 외국의 과학자들의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분들께서 쓰신 책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아이들의 도서들 중에서도 이제 과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이제 영화를 봐도 과거에는 SF라는 영화들이 좀 허무맹랑한 이런 영화였다면 최근의 영화들은 어떤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그래서 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영화를 말하자면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게 만드는 이런 류의 영화들도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공계에 대한 인기보다는 이제 인문학부가 절대적인 어떤 강세를 그럴 때가 보이는 있었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최근 몇 년 만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 과학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대중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또 관심들 어떤 계기와 또 어떤 필요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생활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생활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 나의 자기에 대한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옛날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우주는 뭔가, 나는 어디서 왔는 같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던졌던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약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또 그런 번도 있고, 나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어느 순간 또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과학에 있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르네상스 얘기했는데 뭐 르네상스 시작하면 그 중세 대학을 생각하잖아요. 중세 대학이 2년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업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업 학교는 스쿨이에요. 로우 스쿨, 메디컬 스쿨. 메디컬 스쿨.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양학을 배우는 거예요. 리버럴 아츠, 핵심 교양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때 7과목을 배워요, 2년 동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3과목인데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에요. 그 요즘 대학으로 치면 글쓰기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와 그것을 이제 글로 옮기는 방법에 그쵸. 대해서. 그러니까 소통 방법을 배우는 거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4과목인데 산수, 기하, 천문,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산수, 기하, 뭐 수학이고 천문, 과학이잖아요. 그 당시에 과학이고 또 음악인데 음악은 노래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그건 거의 그 안에 이론 설명을 수학과 천문학으로 해요. 치름계를 사실 수학자가 만들었잖아요. 네. 피타고라스가. 그러니까 결국 그 옛날 중세대학의 유니버시티에서 배우는 것은 글쓰기하고 과학을 배운 거죠. 글쓰기하고 과학을 배운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문학 리버럴 아츠라고 불렀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열심히 압축 성장을 할 때, 근데 그럴 때는 우리 거기서는 뭐 60년대 잘 살아보세 막 이런 거 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성공했죠. 성공해서 왔는데 1990년에 IMF를 맞으면서 한번 폭삭 망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돼요. 성찰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사회에 대한 어떤 거대적인 담론도 다시 한번 점검해 네.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문학에 대한 이제 열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인문학 하면 생각나는 게 문사철이었습니다. 네. 문학, 역사, 철학 같은 거죠. 그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봉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건드린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인문독서 아카데미라고 왜 도서관에서 좋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야말로 문사철만 이루고 있다가 몇 년 지나니까 과학을 하나씩 둘씩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과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과학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어떨 때는 과학이 더 중심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 자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과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할 때 곁들이는 양념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중심에 두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걸 찾아가는 거죠. 아, 우주가 138억 년이 됐어. 태양계는 50억 년이 됐고 지구는 한 46억 년이 됐고 38억 년 전에 생명이 생기고 그러다가 쭉 30만 년쯤 전에는 호모사피엔스 생기게 되고 네. 12,000년 정도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문명이 생기게 되면서 자기 일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학에서 거기서 막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빅히스토리에서 인류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러면 화학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굳이 이렇게 큰 담론에서 시작해도냐? 그건 뭐 어른들의 얘기고 네. 아이들은 하나하나에서 시작하다가 무슨 그딴 게 원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 뭐 이런 숫자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스스로 종합하고 하나로 꿰는 시점이 오겠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끔 다양한 요소들을 던져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아서 듣고 좋아서 봤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양적 그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이제 체계를 잡기 시작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뭐 체계적인 공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부로만 느껴지지 사실은 호기심의 어떤 영역이 아닐 텐데 네. 주변에 있는 뭐 물에 대한 이야기, 불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이 쉽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학관도 그래요. 과학관을 들을 때 부모님들은 이걸 뭐 체계적으로 다 보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다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천과학관의 유아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 위한 관인데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니까 당연히 한글을 못 읽어야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교육 과정에서 못 읽어야 정상인데 거기 한 전직원 하나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설명이 없냐고 요구하시죠. 아니 이 아이들은 아직 글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1학년, 2학년도 아예 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없어요. 3학년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무슨 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딴 핑계 대시죠. 아니 아이들한테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알려주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대신 얘기해요. 아니 부모님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걸 왜 지금 저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냐. 조금 더 천천히 하시라. 나중에 지금 하면 나중에 정말 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많은 걸 막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가지려고 그래요. 애들이 가지려고 할 때 하나씩 던져주면 되지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는 걸 미리 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린 시절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세상과 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참 많은 호기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육이라는 체계 안에서 강요되고 말하자면 어떤 임무처럼 이제 부여받기 시작하자 점점 그 호기심을 잃어갔던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것, 과학에 대한 이해라는 것, 그들의 호기심에 맡겨놓은 채 그 호기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면밀히 관찰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양한 기회를 주면 되는 거지 먼저 던져주실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들도 그거 없이 잘 성장하셨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해주셨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이 바로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90년대쯤에 그 서점가에서 크게 열풍을 일으켰던 그 도서의 어떤 장르들을 보면 사실은 심리학 같은 계열들,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한 그런 학문의 책들이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저 경계선 너머, 그 경계선 너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을 위한 도구이자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무엇으로서 이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이제 요구들이 늘어났다. 네. 근데 그게 또 가능해졌던 게 예전에는 그냥 심리적으로만 다뤄야 됐는데 요즘은 뇌과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0년 전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과학의 지식이 없어서 그걸 같이 나눌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뭐 CT나 뭐 다양한 방식에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같이 이야기할 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민들이 바뀌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그만큼 발전을 하면서 시민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 구단의 네. 그 바둑 시합이 있었는데 경기가 벌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그 바둑 전문가들이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바둑에서 이제 추상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이제 기세 뭐 이런 단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기세상 여기다 놔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초고수가 되면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말하자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소위 이제 인류 기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기세마저도 수학적 확률로서 계산하는 컴퓨터가 나와버리자 사실은 인간이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과학기술로는 사실 인문학의 어떤 저 너머까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좀 더 발달된 어떤 과학의 이론과 기술들을 가지게 되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 어떤 심리학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이것조차도 뇌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공지능 뭐 이런 로봇 보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기껏해야 감정이 없고 삐삐삐삐 주인님 커피가 준비됐습니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거의 완전하게 인간처럼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이 아이로봇. 뭐 1920년에 나왔을 때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그랬어요. 너네 SF 작가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SF지만 너무 뻥이 심하잖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50년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걸 리바이벌 했을 때도 사람들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2004년에 그 영화가 됐을 때 네. 그때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이 컴퓨터에게 질 수 있겠구나. 알파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2015년에 11월에 우리가 5대 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알파판이었죠. 네. 그 판우이를. 그 다음에 이세돌을 4대 1로 이길 때까지만 첫날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길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2016년 3월 9일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세계 최고 네. 사람들을. 근데 아무도 그날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억할 애들은 2016년 3월 13일이에요. 그날 왜냐면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세 말씀하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기세도 결국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으로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술 이건 컴퓨터가 못할 거야. 근데 예술적인 감정도 뇌에서 나온다면 학습의 결과라면 훈련의 결과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인공지능과 겨루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친하게 지내면서 저걸 나의 수단으로 쓸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자동차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육상 선수는 없는데 인공지능과 우리가 겨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는 시대로서 넘어가고 있죠. 표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라 내가 자동차 왔다고 내가 자동차 느리다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컴퓨터가 나한테 바둑을 이긴다고 인간의 자존심을 뺏겼다고 그냥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여전히 자동차를 이용하듯이 네. 인공지능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바둑 경기 중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인공지능이 더 완벽해질수록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느냐. 결국 인간이 더 많은 패배를 인공지능에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 훌륭한 미래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보면요 SF 영화들 참 많습니다. 뭐 듄이라든지 또는 뭐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마션,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리호 이런 SF 영화들의 많은 세대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학에 어떤 관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시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사실 공상과학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SF가 어디에 공상이란 말이 있어? 사이언스 픽션이잖아. 과학 소설이라고 얘기해. 공상 빼 그러는데 저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공상. 네, 공상과학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예전에 사실 공상이라는 그게 강했어요. 사실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이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걸 생각을 해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공상과학, SF의 팬들이 되게 작았었는데 지금의 과학은 지금 현실과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앞에가 있어요. 지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만 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충분히 이걸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SF가 아니라 김철 작가 같은 분들도 그냥 뛰어난 문학가예요. 그 SF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학가들이 이 과학의 얘기를 충분히 자기가 받아들이고 김철 씨는 이미 과학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풀어내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많은 팬을 가지고 있죠. 저번에 국제도전전 가니까요.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SF의 작가를 줄을 쫙 서 있는 거 보고서 저분들 하나 딱 더 나가면 과학책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문학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F 시장이 커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인터스텔라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복 관람을 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신의 영화를 뭐 물리학이라든지 천체 물리학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내려는 그래서 어디가 오류고 어디는 가능하다 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뭐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고 또 마션 같은 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 완전히 황당무계하지는 않잖아요. 화성에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거 가지고도 농학 강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 이제 근미래에 대한 것들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과학이 옛날처럼 그냥 아이들이나 보고 엉뚱한 괴짜들이나 보는 황당무계한 책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근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책이다. 또 그것이 과학에서 기반한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SF가 막 발전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진짜 교양 과학책들의 스타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재승 교수, 과학 콘서트 정재승 교수, 그다음에 울림과 떨림 같은 쓰는 김상옥 교수. 그러니까 주로 물리학자들이 원래 물리학 재미없는 건데 물리학 재미없는 분들이 물리학을 막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상옥 교수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양자역학 아무도 이해 못해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그 얘기 듣고 이해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런 과학이 있고 우리는 이건지 저건지 모를 수 있는 거야. 그 가능성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생각할 때도 어떤 당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기 전지 모른다. 몇 퍼센트일 거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에서 팬들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사실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 보면 최근에 과학자분들이요. 글을 정말 잘 쓰십니다. 웬만한 문학가들보다 더 재밌게 글들을 쓰시니까 이제 그 전달력이 있어서의 어떤 또 놀라운 어떤 진보. 예전에 이제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딱딱하게만 설명을 하셔서 사실은 무슨 얘기지? 재미도 없고 이해도 하기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 과학책을 쓰는 작가님들을 보면 과학을 우리 일상으로 끌고 오고 또 어떤 영화라든지 문학의 어떤 비유하고 그러면서 이 과학을 풀어내는 그 방식들, 기술적인 것들이 또 굉장히 또 뛰어난 그런 작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관장님도 그분들 중에. 근데 그게 아무리 재밌게 써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과학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원래 어렵게 됐군요. 과학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을 세웠잖아요. 제 돈을 세우는 세금으로 세웠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과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재밌는 거라고 알려주는 과학관을 세워주세요. 과학은 쉬운 거라고 알려주는 과학관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과학은 원래 어려워요. 과학은 원래 재미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역사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예술도 없고 심리도 다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유난히 과학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매년 수능 국어 문제에는 15개의 비문학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 문제가 있고 비문학 문제가 있으면 네. 당연히 비문학 문제가 어려워요. 많이 틀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문학 문제 틀었어요. 예술 문제 틀었어.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예술책 좀 읽을 걸. 미니멀리즘이 뭔지도 몰라서 못 골랐어. 그다음에 한 2년 전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선생님들 반성하죠. 아, 학생들과 함께 경제 지문 좀 읽을 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놓쳤겠는 걸 하게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과학일 때는 반성하지 않고 화를 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다른 것도 어려운데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아, 사용되는 언어가. 경제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10월 달에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되잖아요. 신문에 뭐 대문짝만 하게 전면 해설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다 읽을 수 있어요. 덮고 나면 기억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과학 해설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과학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비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원 씨처럼 이렇게 음악의 전문가들, 음악의 전문가가 뭐 무슨 장르의 음악도 다 설명하고 이해하실 텐데 어떤 태국 사람이 오가지고 우리 한국 음악을 태국말로 설명해요. 못 알아듣시잖아요. 못 알아듣죠. 예, 그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언어에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민들이 다 수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학자들, 전문가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걸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술의 큐레이터들처럼. 맞죠. 근데 이게 과학의 큐레이터들이 정재승이나 뭐 김상옥 교수나 이명현 교수나 장대익 교수 같은 분들이 그 중요한 그 통역자였던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언어도 다른데다가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해요. 아, 그러니까 과학 학교 다닐 때 과학점이 제법 했던 부모님들. 이제 애들 시험 본다고 이제 아빠가 봐줄게 하잖아요. 애가 중학교 2학년만 되잖아요. 못 봐줘요. 못 보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DNA 구조를 1983년에 대학 가 처음 봤어요. 요즘 꼬마애들은요, DNA 구조 어떻게 생겼지? 에이, 이중나선 구조 이거 몰라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주기율표의 원소가 100세 개였어요. 네. 지금 118개까지 있습니다. 아, 늘어나는군요. 예, 과학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깊이도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 박사들도 자기 전공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천과학에서 다음 주까지 바이러스 고백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 수준 못지 않을 때 물리학자들도 다른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뭐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더 높아졌죠. 네. 근데 굳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를 이야기하더라도 과학자들이 특별하게 시민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어지니까 과학자들 자기 범위를 벗어나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파 천문학자들이 광학 망원경 보는 사람들은 전파 천문학자의 일을 잘 몰라요. 심지어 전파 천문학자들도 주파수만 달라지면 서로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교양 과학서를 많이 읽고 있고 많이 읽다 보니까 설명하는 방법들을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논문밖에 안 읽었거든요. 네. 그것만 자기 논문만 읽어도 세상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교양과학서를 많이 읽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됐죠. 과학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에서 기반하게 되는데 과학이 좀 더 고도화될수록 그 언어는 좀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과학자들도 교양과학서들을 통해서 그 서로의 어떤 언어의 갭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학이 어렵다는 걸 인정했을 때 그 과학의 언어들을 이제 배우려는 노력을 갖게 되는데 과학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을 어떻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소위에서 지름길을 원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됐을 때 과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중고생이다. 중고생에 들어오면 좀 더 직접적으로 과학의 언어를 좀 더 배워보지 않을래? 근데 이미 뭐 대학 졸업하시고 사회생활하는 분들한테 야 지금부터 야간이지. 야, 우리 미적분 같이 봅시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게 그 언어 포기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어떤 관장님의 생각이 이 책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질의응답을 하는 그 챕터에 가게 되면 빅뱅을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하는 그 아이의 그 대답이 등장을 네.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과학의 언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상어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물이야라고 하는 모든 생명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일상의 이야기들로 책을 재밌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쓰시면서 우리는 물이야 이 책의 주인공을 물 분자로 이제 설정을 하셨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또 재미있게 이제 써나가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밀도예요. 근데 다 아시나 밀도는 딱 해서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저기 화천에 그 산초로 축제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얼음 위에다가 수만 명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두꺼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볼 때 약간 조마조마해요. 저 네. 얼음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두꺼운 얼음이 얼만큼 춥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얼음을 만들었을까요? 아,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오. 그거 얼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일반 시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군인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군인. 네, 군인 아저씨에게 부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군인들은 다 하죠. 다 합니다. 얼음 얼려? 그러면 얼음 예. 얼리죠. 어떻게 뭐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 아저씨도 어떻게 하냐면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 네. 근데 얼음은 다른 분자와 달리 물은 특징인데 다른 모든 분자들은 고체보다 액체의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 부피가 훨씬 커요. 부피가. 부피가. 네. 그러니까 근데 물은 특이해요. 물론 액체의 물보다 기체 부피가 훨씬 큰데 고체인 얼음도 물보다 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죠. 물을 얼렸다가 병에다 넣어서 냉장고에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 얼면서 깨지잖아요. 깨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죠? 얼음 얼릴 때도 처음에 이만큼밖에 없는데 물이 딱 올라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커졌어요. 네. 근데 밀도는 부피분인데 질량이야. 그러니까 분자가 커졌어. 분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졌어요. 네. 밀도 작으면 위에 뜨게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얼음은 물에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위에 물이 얼렸습니다. 그때 군이 아저씨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얼음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아래에 있는 물을 뿜어 올립니다, 위로. 아, 이게 누르게 되니까 얼음이 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는 얼음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예, 아래 물이죠. 예. 물을 위로 뿜어 올려요. 인위적으로. 예, 펌프를 위에 뿜어 올려. 아. 그러면 이미 아래는 영상이에요, 안 얼어요. 근데 위는 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음이 얼려져 있는데 물이 뿜어 올렸잖아요. 올리면 또 얼고. 위에서 얼죠. 근데 여전히 또 밀도가 나게 위에 떠 있어요. 또 뿜어 올리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는 정말로 지혜롭죠. 군대만 가면 다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일단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라면 꼭 딴 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빙산. 네.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저는 관장님 책을 봤으니까 네. 알죠. 낮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낮아져서 어떤 섬나라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눈이 녹으면 결국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 남태평양의 몇몇 섬은 다 사라집니다. 가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통은 제가 그러니까 북극의 빙산만 생각을 하려 했잖아요. 북극의 빙산만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음의 비중은 한 0.9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0%는 위에 10% 위에 뜨고 아래는 90%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배웠던 0.917인가요? 맞아, 그 정도예요, 그 예, 정도. 예, 예. 그 소수점까지 나오면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0.9만 해요. 0.9만. 0.9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원래 10%는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가 뜨고 머리가 무거워서 있어서 익산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빙산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 하잖아요. 아래는 대부분이 얼음의 대부분은 물 아래에 있고 위에 물 아래에 조금밖에 있고. 없어요. 네. 다 녹으면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해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녹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해수면을 높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래에 이만큼 부분 있던 부분은 어떻게 해요?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녹으면. 부피가 줄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해수면을 높일 수가 없어요. 북극의 그러네. 빙산만 생각하면. 그럼 텔레비전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높아진다면서 섬나라 없어진다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의 함정이 그거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북극의 빙산만 생각하면 절대로 해수면이 높아질 리가 없지만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얼음은 북극의 빙산처럼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육지 위에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그 어마어마한 얼음은 육지 위에 있는 거예요. 녹으면 다 그대로 바다에 가는 거죠. 히말라야에 있는 그 눈들도 다 육지 위에 있는 거네요. 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뭐 요즘은 히말라야 눈이 녹을 것 같진 않으니까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의 빙하들, 그다음에 캐나다와 러시아 북부, 또 우리가 가끔 빼먹는데 안데스 산맥 위에도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녹으면 그대로 해수면을 높일 수밖에 없죠. 없다. 그러니까 더위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텔레비전에서 맨날 강조하듯이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제는 우리 경고는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진실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특징이 고체가 부피가 더 크다는. 네. 그러면서 우리 밀도에 대해서 다양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밀도란 부분, 물의 밀도란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의 밀도라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과학에서도 하나하나의 어떤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예. 단지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고 해수면이 올라가진 않는다. 맞습니다. 북극의 빙하만 녹으면 해수면이 오래 떨어질 텐데 지구의 대지 위에 있는 눈들이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이 본문 중에 이제 화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 이야기만 나와도 머리가 이렇게 지끈지끈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제 화학이라는 것이 나쁘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으로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화학 비료, 뭐 화학 재료가 들어간 어떤 물건,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화학 약품을 사용했던 그 가습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목숨을 잃게 되면서 화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화학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화학이란 게 그래서 이 비료 있잖아요. 이게 인공 비료. 이건 화학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천연 비료도 천연적으로 생겼지만 그것도 화학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거 비타민 먹을 때, 비타민 네. C 먹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공장에서 막 만든 화학 비타민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뭐 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은 비싸죠. 그렇죠. 우리 비타민을 먹었을 때 세포가 우리 주인님께서는 고급 비타민을 드셨어. 주인님의 성의에 보답해서 내가 열심히 몸을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건 싸구려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을 먹으면 뭐 석유 같은 데서 추출한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성의가 없어서 난 삐칠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는 이게 그 과일에서 뽑아내는지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원소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못하지만 독일에서는 꽤 그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왔어요. 제 요리의 비법이 뭐냐면 MSG였어요. MSG. MSG, 우리 다시다. 미원. 미원. 이게 정말 최고예요. 다시다 넣으면 사람들은 다시다 먹으면 난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두드러기가 생겨 막 그러는데요. 이중 맹검 실험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날 리가 없습니다. 사실 몸은 그 구분하지 못해요. 정말 MSG는 글루타민산이에요. 그 많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모든 맛을 다 강화시킵니다. 근데 그 화학이 없었다면 이것도 화학이고 여기 네. 책의 표면도 화학적으로 돼 있고 저 이것도 화학적으로 돼 있잖아요. 다 네. 화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화학이네요. 그러네요. 다 화학이 없으면 화학이네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막 플라스틱 갖고 막 욕 많이 하잖아요. 네. 생각해봐요. 플라스틱이 없었으면요. 지구에는 아마 코끼리가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코끼리요? 예. 그
왜 플라스틱이 제일 처음 생겼냐면 그 당구에 때문에 당구가 당구. 한 14세기부터 이제 프랑스, 벨기에, 유럽에 생기면서 이제 귀족들의 운동이었죠. 귀족들의 살롱의 운동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아. 예. 근데 그러다가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미국에 넘어가고 미국의 노동자들도 당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코끼리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겠는 걸 생각이 드는 거죠.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 이제 그 남획이 남의 심해졌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 광고가 붙어요. 이 코끼리 상아를 대신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면 $10,000의 상금을 주겠다. 지금은 $10,000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는 뭐 엄청난 한 달 월급이 $1, $2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이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김자옥 씨가 MBC 라디오에서 네. 낭독을 해주는데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사고 네.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 줄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물을 사왔는데 결국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빗질을 할 머리도 없어졌고 줄을 달 시계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게 끝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들으면서도 그 남자 주인공이 화가 나는 그 남자 주인공한테. 아니 아무리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그래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기껏 산다는 게 빚이야? 그러네요. 납득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빚이 아직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아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때 전에 이제 플라스틱 산업이 막 생겼어요. 네. 근데 그 플라스틱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군수 산업으로 썼습니다. 그때 미군들에게 한 뼘짜리 빚을 다 배급해줘요. 2차 대전 때. 근데 군인들은 머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빚을 머리도 없는데 왜 줬겠어요? 당신들은 목숨을 바치고서 나갔잖아. 당신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보급품을 줘야 돼. 그게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어. 영국에 가면 아주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 기념품으로 플라스틱 빚을 줘요. 어이가 없는데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지금 없으면 우리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사실 플라스틱을 이제 줄이자 하는 운동을 통해서 뭐 이제 스트로우 같은 거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막상 오늘 당장 플라스틱을 다 없애라고 한다라면 아니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앨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전체 소비 가운데 4분의 1은 건축 자재를 써요. 뭐 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4분의 1은 이런 의자 같이 네. 아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관, 건축 자재나 장기 사용 용품이 합해서 절반쯤 되는데 나머지 절반의 2분의 1이 총 플라스틱 사용의 2분의 1이 일회용품이에요. 이 일회용품이 문제인 거지. 일회용품 우리가 너무나 끊임없이 생산해야 게 되니까. 문제인 거지.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인 거는 아닌 거죠. 플라스틱은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었으면요, 이거 얼마나 우리 소쿠리도 못 만들고 바켓스까지나 뭐 양동이도 되게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라스틱 발명 이전에 쓰던 것들에 비해서 내구성은 더 단단해지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재료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우리 몸을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화학의 결과들이죠. 그런데 화학의 장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의 단점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인 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화학적인 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비율을 구분을 해야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 아닐 건가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 음식을 다루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이냐 약이냐는 그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양의 문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양을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되고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고 해도 적절한 양을 쓰게 되면 그 약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군요. 이것을 우리가 적절한 사용으로서 제한하고 효율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자원인데 이거를 너무나 많이 일회용이라는 그 명칭으로서 계속해서 그 쓰레기화 시키고 세상에다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양에서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이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그 자체로서 어떤 선과 악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따라 달려있는 거지 화학 자체가 문제인 거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그 어머니 손맛이라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어떤 그 음식 맛 지금만 생각해보면 다 조미료거든요. 우리 엄마는요, 미원 없으면 김장을 담그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 미원 안 써요. 네. 맛없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좀 걷어내고 좀 더 우리가 그 말하자면 올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점에 이제 과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과학적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과학적 지식이 많으면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전하고 있는 그 많은 미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과학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숫자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일 많이 듣게 봄과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봄과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반팔 입다가 찬바람 좀 부나 싶더니 바로 이제 두꺼운 패딩 입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1981년부터 10년, 또 최근 10년을 비교해 보면요. 봄은 오히려 3일이 늘었어요. 봄이 늘었다고. 네, 봄 3일 더 길어졌어요. 오. 가을은 이틀 줄었어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 합해가지고 그냥 올해 하루가 늘었어요. 차이가 없고 심지어 늘었네요. 늘었어요. 줄어든 게 뭐냐면 겨울이 15일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14일 늘었어요. 근데 줄어드는 건 겨울이고 는 건 여름인데 우리는 느낌으로 뭐냐면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이 길고 오래 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느낌만 가지고 옷 장사를 한다 해봐요. 그러면 봄과 가을이 없는 것 같아. 그 옷 팔 때 봄, 가을은 옷 사지 말고 여름, 겨울은 많이 해야 되잖아. 잘못 판단한 거죠. 숫자로 따져보면 오히려 겨울 옷을 줄여야 되고 여름 옷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봄과 가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왜 괜히 치과사가 치카 3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3분 하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양치하다 보면 한 1분만 해도 깨끗해진 느낌 들잖아요. 깨끗해집니다. 1분에 깨끗해져요. 90% 깨끗해져요. 1분 하면. 1분 하면 90%. 90%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1분에 90%를 없앨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균이나 그런 것들을. 1분 더 하면 나머지 10%의 90%, 9%가 더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2분 하면 99%가 줄어들어요. 거의 다 줄었네요. 3분 하면 99.9%가 줄어드는 거예요. 매번 10분 뒤에 9씩 없애니까. 네. 근데 100개 중에 10개가 남는 거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100개 중에 하나쯤 남자면 그때는 이걸 더 상쾌할 수 있죠. 근데 우리 100개 중에 90개만 없어도 상쾌하다는 느낌 들고서 딱 1분 만에 그만두려고 그래. 사실 저도 1분밖에 안 하는데 딸 때는 그래서 딱 3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과학자들이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숫자 따지고 보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입안에 균이 남아있게 되면 네.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렇게 증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90% 정도 없애서 양치를 마쳤을 때는 지금은 개운한데 라고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10%가 증식을 하면서 더 입안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데 3분을 해서 99.9%까지 깨끗해지면 남아있는 양이 워낙 적으니까 다음 양치까지 증식을 해도 그렇게 많이 증식이 되지는 않겠네요. 99.9%면 1000개 중에 하나 남는 거냐? 네.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살충제 달걀 파돈 기억하세요? 네. 60년인가? 뭐 그때 한 판에 몇만 원씩 되는 달걀 먹던 뭐 그랬잖아요. 그때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를 양계장에 썼어요. 그러니까 설마 양계장이 극독성을 쓰진 않겠죠. 보통 독성의 물질 썼어요. 근데 그때 달걀이 원래 유럽 표준치보다 한 80% 좀 더 많이 그 살충제 달걀이 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살충 달걀을 먹지 말아야 되냐? 따져보니까 과학자들은 다 그 숫자로 해놨어요. 그래서 ADI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생 하루에 이만큼은 먹어도 되는 거. 또 ARFD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 ADI 그 계산을 따라보면 그러니까 한 60g, 큰 달걀이 60g이거든요. 그러니까 60g짜리 달걀을 60kg의 삶은 평생 하루에 5.5개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평생 한 개 먹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네. 그다음에 그 극성 독성이 생긴 거, 그러니까 간, 갑상, 심장에 독성이 생긴 양은 얼마냐면 60kg 이상이 하루에 246개를 먹어야 돼요. 246개요? 예, 하루에 그 달걀을 246개 먹으면 간, 갑상, 심장에 보통 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독성보다는 저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246개를 먹잖아요.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달걀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네. 달걀은 이미 기준치의 80%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지. 온 국민이 패닉에 빠져서 한 판에 몇만 원 되는 달걀을 먹든지 달걀을 안 먹든지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은 달걀 없는 메뉴단으로 골머리를 앓고 또 제재자는 빵집이 망하고 또 파산한 수십 개의 양기장이 파산했는데 파산한 양기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딱 두 줄만 계산해보면 아주 간단한 계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과학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세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살면서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과학에 깔고 가면 또 과학이 나한테 실제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과학자들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사회가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오해 속에서 요동칠 때 마치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로서 말씀드리죠. 60kg 정도 되는 성인이 하루에 5.5개의 계란을 평생 동안 먹어야 그래야 독성이 좀 쌓이는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신체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 이야기를 미디어가 실어 날랐다라면 그런 패닉의 상태가 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 사실 드실 분은 드시고 깨름치 가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미디어는 사실 그런 안정적인 이야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기자들도 좀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이 세상이 또 많이 좀 훨씬 더 그 평온했겠고 명랑했겠죠. 그렇군요. 바로 지금 해주신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실제적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태도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아이들 때부터 또 이미 성인이 된 어른이라 할지라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많은 그 인문학자들도 이제 과학에 어떤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학부는 인문학부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문학 작품보다 과학 책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읽어 나가면서 과연 인문학과 이공계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어떤 한 인간을 51대 49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불과 2%의 차이인데 그 2%의 차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인문학적 인간이야, 이 사람은 이공계적 인문이야라고 나눌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과적 인간, 문과적 인간이 있으면 저는 문과적 인간을 생각했어요. 저는 사회학 뭐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친구들이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이었어. 공부하고 담싼 친구들. 네. 근데 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려니까 도저히 내가 이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 안 되겠다.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려다 싶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문과를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난 이과를 가야지 해서 이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과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과에 와서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박사 전공을 3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전공이 유기화학이었어요. 진짜 전공이. 유기학이고 2개를 더 하라 그래서 제가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친구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야 유기학, 생학, 미생물이 다 그게 그건데 뭘 똑같은 걸 다 하냐 그런 거죠. 뭐 너 똑같은 걸 3개씩 공부하냐? 근데 그 친구들 뭐 하나 봤더니 뭐 유기학 하는 친구가 비교 전교학과, 사회학, 동물학, 법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그러니까 야 그건 너무 너가 하는 건 좀 카테고리가 너무 다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대학에서 법학이랑 화학을 같이 하는 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나누면서부터 나는 문과적 인간이야, 이과적 인간이야. 나는 과학을 몰라도 돼. 나 수포자란 말 되게 정말로 부끄럼 없이 했잖아요.
난 수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예요. 나는 수학 따위 같은 관심 없어, 과학 따위 관심 없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21세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어요. 왜 대학에서 갈 때마다 그 선택 과목이란 게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딱 정해져 있어서 문과, 이과라고 나눠져 있지 않지만 당연히 있는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생물학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물화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동물학과나 심리학과를 갈 거. 예술을 할 거니까 과학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질 필요가 있죠. 근데 과학이 좋은 게 뭐냐면요. 좋은 태도를 갖게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네. 그 갈릴레오 선생님. 갈릴레오. 370년 살았던 갈릴레오는 천문학자였잖아요. 네. 천생학자예요. 갈릴레오와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이정모 원장이 더 많이 알고. 맞습니다.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370분이 알아요.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이 네. 지금이야 교양서적 책 서너 권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분은 태양이 움직이지는 몰랐어요. 태양이 온통이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거 몰랐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과 이정모를 비교할 때 누가 진화 이론을 많이 할까요? 이정모 원장님이 더 많이 제가 알아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분은요. 맨델의 유전법칙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앞서 자기 고민을 70분에 해결했을 텐데. 근데 누가 더 이정모와 찰스 다윈을 비교하고 이정모와 갈릴레오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디플로마틱 하신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분들이 훌륭하신 거죠. 왜냐하면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의 양으로 치면요, 제 발목도 못 오는 사람. 갈릴레오 기껏해 제 무릎 좀 오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 기껏해 제 허리 좀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생각하는 틀을 만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적으로 생각 틀을 만들고 갈릴레오, 찰스 다윈이 만든 생각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작은 평안화식을 만드는 거죠. 훌륭함을 치면 저는 그분의 손톱에 때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그쵸. 사고의 방식에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 하는 어떤 개척자들로서의 어떤 위대함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방법이고, 우리도 과학을 한다는 것은 그 생각하는 방법을 떠들어가고 또 세상에 대한 올바른 명랑한 태도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 과학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동선으로 지동선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목성의 달 4개 발견한 거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땐 13개였어요. 늘어난 거죠? 네, 칼색을 쓸 때 17개였어요. 3년 전에 62개인데 지금 79개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옛날엔 그 원자가 제일 작은 거였는데, 거기 핵도 생겼고, 네.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쿼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점점 옛날 게 틀렸다는 것을 밝히면서 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필요하시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셔야지 그렇죠. 실험실에 와서 과학 진리를 찾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과학을 익숙하게 편하게 접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너 진리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야. 여기까지라서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앞서 얘기해 주신 인문과 이공계를 나누는 것의 어떤 편협함부터,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극강의 이공계 학생이었잖아요. 네. 말의 해부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쟁 기계를 만드는 어떤 공학자이기도 했고, 신체의 어떤 비례를 연구했던 또 생물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런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한데 어울렸을 때 그의 어떤 위대함을 설명하듯이,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결되는 지점을 인위적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공부 속에 있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과학은 하나의 지식이라기보다는 태도다.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 탐구를 통해서 그 원리를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맞습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서 이제 과학자이시자 또 과천과학관의 이제 관장님이시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과학을 소개하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는 과학을 이제 접하려고 하고 또 과학에 좀 더 많은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끝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 시민들이 과학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교양 과학서일 수도 있고 사실은 과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제일 만나기 좋은 곳이 사실 과학관입니다. 네. 과학관에는 과학자들도 이미 많이 있고 또 과학관에는 다양한 행사들에서 이제 과학자를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태도를 키워주고 싶다면 과학자를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강연 같은 거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과천과학관이 성인 4,000원, 어린이 청소년 2,000원에 모시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주 오시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에게 뭐 메일 주소라도 받아서 편지 보내보고 자기 질문에 답해주시고 의외로 과학자들이요 되게 친절하게 답해주고 그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못 만나요, 그러면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여러 개의 시간과 날짜 중에서 그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 도서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곳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과학관도 이미 147개가 있지만 이제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과학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천과학관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과학관 말고 과천과학관에 뭐 20분질, 30분질 정도 되는 작은 종류의 과학관이 있어서 도서관은 매주 가는데 과학관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 가듯이 과학관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그 과학관이 없잖아요. 그거까지 없으면 어떻게 했냐? 기회를 찾아야죠. 오늘부터 저기 성수동에 에스펙트럼이라고 있는데 네, 에스펙트럼. 거기서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늘부터 열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금토 3일은 밤 9시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예요. 거기 많은 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과학관, 뭐 다양한 업체가 와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 과학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런데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재밌는 기회를 갖는 게 좋고, 저는 그 재밌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제 가를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책도 많이 쓸 겁니다. 네. 깔끔한 한마디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과학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영국의 런던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내셔널 뮤지엄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만남의 장소로 선택을 해서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근데 그 내셔널 뮤지엄이 입장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 내셔널 뮤지엄에 들어가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다가 약속 시간이 되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풍경을 보고 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수많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물론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가볼 만한 곳들은 버스를 한참 타야 된다거나 지하철을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굳은 마음을 먹어야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을까? 늦게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전엔 일찍 시작하니까 도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만들었고 우리는 도시가 다 커진 다음에 이제서야 이게 필요하다 만들다 보니까 시내가 땅도 없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좋은 미래 투자라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이 과학관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졌을 때 사실은 과학에 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또 수준도 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 관장님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또 활약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과천과학관요. 서울역에서 4호선 타면 25분입니다. 서울역. 4단역에서 9분밖에 안 걸립니다. 무슨 역에서 하차하면 됩니까? 대공원역 6번 출구. 대공원역 6번 출구부터 과천과학관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한번 과천과학관 대공원 6번 출구에서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무리아라는 이 어린이용 과학책을 쓰신 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또 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